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삶의 가장 안쪽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실의 소파에 스며 있는 휴식의 시간, 주방의 작은 도구들이 말없이 증명하는 생활의 리듬, 책장에 꽂힌 책과 사진들이 품은 기억과 가치관,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마저도 우리의 일상을 드러냅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마음의 체온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누가 들어오느냐는 단지 방문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 리듬 관계의 질을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섬세합니다. 일과 인간관계, 건강과 에너지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도 다음날 금방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작은 피곤함 하나가 며칠씩 이어지고 사소한 불편함이 쉽게 마음의 무게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정이라는 이유로, 예의라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서라는 이유로 문을 쉽게 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집이 편안해야 할 밤에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고 다음 약속을 앞두고 괜히 긴장하게 되고 어느새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네라는 낯선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순간 상대는 말없이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어디까지 가까워져도 된다고 느끼는지. 정보가 많아질수록 경계는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질수록 예의는 쉽게 무너집니다. 초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반복적 방문으로 바뀌고, 반복적 방문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권리처럼 착각됩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매우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쉽게 문을 열어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과 미안함입니다. 외로움은 한 번쯤은 괜찮지라는 생각을 만듭니다. 미안함은 이 정도는 받아줘야 예의지라는 압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손님으로 달래는 감정이 아니며 미안함은 나의 쉼을 포기해서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집은 마음의 체력을 회복하는 곳이고 회복이 무너지면 선함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준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초대는 좋은 것이라는 추상적 관념은 익숙하지만 누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의 에너지와 성향, 타이밍과 대화의 흐름이 우리 마음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때마다 이번만을 외치다 보면 어느새 경계선은 흐릿해지고 관계의 질서는 상대의 편의대로 재배치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후에 고치는 게 아니라 초대 이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집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허가된 공간입니다. 출입의 기본값은 허용이 아니라 보류여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친절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초대는 횟수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무심한 여러 번의 방문보다 격식 있는 한 번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오래가게 하려는 배려임을 스스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려 합니다.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히 성격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는데 유익한가라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지, 처음에 예의를 지키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나의 리듬이 얼마나 망가지지 않는가입니다.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돌아선 후에 나에게 에너지가 남아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는가? 만남 이후 나의 하루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작은 후회가 마음에 남는가?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는가, 아니면 미리 변명을 준비하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초대의 옳고 그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의 뚜렷한 징후들, 초대 전에 마음속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들, 그리고 내 공간을 침범 없이 지키면서도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방법들. 초대는 사람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경계는 막는 문이 아니라 존중을 흐르게 하는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어디에 두느냐가 앞으로의 마음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어머, 집이 생각보다 넓네요. 냉장고에 반찬이 엄청 많던데 여유 있으신가 봐요? 이런 말,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 섞인 미묘한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칭찬인 듯, 감탄인 듯 시작된 말이 어느 순간 내 삶의 형편을 가늠하고 관계의 위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집을 통해 상대를 해석합니다. 인테리어, 가구 배치, 공간의 구조, 작은 장식 하나까지도 말없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취향, 자존감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의 고슬린 교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사람은 단지 방의 분위기만 보고도 그 주인의 성격과 생활 태도를 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은 말 없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집을 보고 질투를 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괜찮은데.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과 분위기로 묘한 거리를 만들며 질투의 기류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집을 본 이후부터 당신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둡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미묘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반대로 누군가는 집이 소박하거나 단출하다는 이유로 깔보려 듭니다. 요즘 이런 구조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 집은 이사하면서 다 바꿨는데.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결국 질투든 무시든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당신의 공간과 물건, 환경으로 관계의 균형을 정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을 보지 않고 공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와 스타일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허용하지 않은 심사와 평가가 무언의 시선으로 당신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의 가구 배치 하나, 반찬 가짓수 하나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다음에 또 초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괜히 긴장하거나 꺼려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공간에 대한 자율성과 평온을 침해받은 결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의 평가판도 아니다. 이 공간은 당신이 위아래를 나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중심이다. 이 인식이 분명해질 때 불필요한 관계의 침입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 잘못이 아니듯 다시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또한 당신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집을 본 후부터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지고 시선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다시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집은 무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에 따라 평가받거나 비교되어야 할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편안하고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흔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엔 그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따뜻하네요. 다음엔 밥 한 끼 해요. 말은 가볍고 표정은 밝았기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초대한 어느 날, 그는 문 앞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쉬다 갈게요. 소파에 눕고 리모컨을 만지며 채널을 돌리고 어느새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말투는 여전한데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생활 침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일종의 정서적 허락입니다. 하지만 이 허락은 유효기간이 짧고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곧잘 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뭐 어때요?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나요? 눈치 안 봐도 되는 사이라서 편해요. 그러나 편안함과 무례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편하다는 말은 배려가 생략된 말일 때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경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존재가 반갑고 대화가 고마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어느 순간 의무감이나 피로로 바뀐다면 이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둘이었지만 다음에는 셋이 되고 나중엔 아이까지 데려오고 그들의 계획에 내 집이 은근슬쩍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내 식탁이 차려지고 나의 냉장고가 열리고 나의 쉼이 사라지는데도 가족 같은 사이인데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허락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적인 성역이라는 점입니다. 그 공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점점 더 익숙하게 침범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리듬을 소진시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평온을 침범한다. 이 말이 정확히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자꾸만 머무르고 자꾸만 요구하고 자꾸만 편해지는 행동을 반복하며 당신의 하루와 감정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반응은 차마 말하지 못함입니다. 다음에는 좀 피곤해서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둘러대는 말은 늘어가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안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상황을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착각은 어느 순간 일상화된 침입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 어렵더라도 짧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자주 방문하시면 솔직히 조금 피곤해요. 그 한마디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초대는 선물입니다. 기꺼이 내 시간을 나누고 내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물은 권리가 될 수 없고 습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당신의 냉장고를 열고 소파에 눕고 텔레비전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초대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불편함이 시작되기 전에,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관계의 거리와 방문의 리듬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다였습니다. 이웃집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누구 자식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해 듣기만 해라며 끝맺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처음엔 가볍게 웃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항상 남의 사정이 있고 그 말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걔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야. 말하지 말라고 했는 대로 시작하며 책임은 회피하면서 내용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말을 통해 친밀해지는 듯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타인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문제는 그 무기 안에 언젠가 당신의 이름도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교회, 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생활 공간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사람보다 말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다음 주엔 소문이 되고 한 달 뒤엔 마치 사실처럼 자리 잡아 당신의 성격, 가정사, 경제 상황까지 손바닥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옆에 있었던 당신조차 공범처럼 엮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웃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도 알고 있더라. 그 사람도 맞다고 했대라는 말이 덧붙기 시작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당신의 이름이 어느새 소문의 기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문은 폭탄이 아닙니다. 가스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색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천천히 구석구석 번지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당신이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수십 년을 살아온 아파트 단지를 떠난 분들 중 말이 퍼져서 오해가 생겨서라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후회가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많은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반응 하나하나를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계를 말로 쌓아 올리려 하고 말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때 내 마음이 약해져. 그래도 저 사람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들어주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상대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방어막 없는 청중이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단정히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인격을 지켜낸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닌 침착함,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가장 먼저 내 집의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단지 대화를 나누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말의 원천을 찾으러 오는 것이고 당신의 삶을 또 다른 이야기의 재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떠난 뒤 당신의 집에 남는 게 온기와 대화의 여운이 아니라 걱정과 찜찜함이라면 그 초대는 다음번에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형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한테만 소개하는 거라.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처음엔 좋은 정보처럼 들립니다. 투자, 건강식품, 보험, 기부, 봉사.
내용은 다 다르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열고 지갑까지 열라는 요구입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이런 말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가족 같은 이웃, 오랜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겉으로는 정과 신뢰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당신을 가능성 있는 투자자나 잠재 고객으로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먼저 계산기를 꺼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고 계실까? 집은 자가일까? 전세일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던데. 말은 친절하지만 시선은 자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접근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고 정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 형님은 아실 자격이 있다며 제안을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안함과 정이라는 단어를 파고듭니다. 제가 다른 분한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여기에 돈 넣었어요. 손해보면 저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감정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로 관계가 어긋날까봐 더욱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있는 관계일수록 돈이 끼는 순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지인을 통한 접근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상대의 사정이나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 결국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후회만 남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대부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잃은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관계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땐 마음은 따뜻하돼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형님이니까 믿고라는 말엔 이렇게 답하세요. 형님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정에 기대려는 시도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에만 있다. 겉으로는 당신을 위한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 하나가 결국 삶 전체를 흔드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사람을 믿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사람을 조심할 줄 아는 기준도 함께 세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보기보다 자산 목록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돈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는 지갑을 여는 일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과 맺어야 오래갑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니 기댈 곳이 없네요. 이 말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마음이 갑니다. 어디든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약해지고 싶은 순간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당신의 손길은 따뜻하고 말은 다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을 잡은 사람이 놓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전화는 밤늦게 걸려오고 만남은 언제나 눈물 섞인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하면 이젠 누구도 나를 안 만나줘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감정적 착취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늘 힘든 이야기만 하고 당신은 늘 들어주기만 하며 그 대화는 한 번도 회복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결국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에너지의 배출구가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캐런 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정하고 이해심이 깊어도 상대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친절은 그저 소모되고 맙니다. 중장년 이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서적 에너지입니다. 하루의 균형, 생활의 리듬, 인간관계의 깊이 모두 이 에너지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빼앗기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내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제야 비로소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끊어내거나 차갑게 대하는 방식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중요한 건 감정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요즘 지치고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이 한마디는 거절이 아니라 정서적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대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눔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비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당신의 온기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따뜻해도 상대가 받아먹기만 하면 결국 지치는 건 당신뿐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기댈 수는 있지만 함께 일어설 줄 아는 관계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되 함께 웃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감정의 순환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내 공간에 들인 그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아닌 침묵 속 착취자일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소중하지만 그 따뜻함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감정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정리해본 5가지 유형을 떠올려 보세요. 집을 평가하는 사람, 초대 후 눌러앉는 사람, 소문을 흘리는 사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감정에 기대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은 따뜻했고 태도는 친절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공간과 마음, 에너지와 평온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대부분은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도와주고 싶어서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외로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랜 인연에 대한 책임감이 이러한 허용을 더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초대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일상 속으로, 마음의 안쪽으로 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은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 리듬, 생활의 구조, 인간관계의 균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는 정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준 위에서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함께한 뒤 내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아니면 고갈되는가?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이유를 만들어 피하고 싶은가?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을 때 피로함이나 부담감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더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확장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미 허용한 관계라도 다시 경계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친절했다고 해서, 처음에 초대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쯤에서 조율을 해야겠다는 감각은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절한 문턱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리에서 피어나는 친밀함이 지나친 밀착보다 훨씬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적당할 때는 품격이지만 지나치면 경계를 허문다. 그렇습니다. 초대는 예의의 표현이지만 초대 전의 기준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초대해도 될까?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 이 관계가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내가 다시 편안함을 되찾기 위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나 장면이 있으셨나요?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다시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영상이 작지만 단단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은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을 지켜줄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향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의 인생 수업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단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